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모이니안이 이번에 흥미로운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이 허용되면 미국 은행 예금 가운데 6조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 6조 달러. 미국 은행 전체 예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같은 주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다른 관점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2026년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아웃퍼폼 할 것이다. 그 근거로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를 연결하면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최대 수혜자는 이더리움과 기관 시장을 노리는 리플의 RLUSD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행과 크립토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6조 달러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달러가 아니라 6조 달러입니다. 은행이 왜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반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쟁에서 누가 웃게 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6조 달러 경고가 왜 나왔는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자율 경쟁입니다. 현재 미국 은행들의 일반 저축 예금 이자율을 보면 대형은행 기준으로 연 0.01%에서 0.5% 수준입니다. 고금리 저축 계좌라고 해도 4에서 5% 정도입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을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하면 5에서 1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이자를 지급하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은행 입장에서는 완전 진짜 개무서운 악몽입니다. 왜 은행이 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예나 지금이나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예금자에게 꼴랑 1% 이자를 주고 대출자에게는 무려 6% 이자를 받으면 그 차이인 5%가 빌어먹을 은행놈들의 마진입니다. 여기서 운영비용, 대손 충당금, 규제 비용 등을 빼면 순이익이 남습니다. 이 모델이 작동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금이 은행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더 높은 이자를 빡세게 제공하면 예금이 이탈할 겁니다. 예금이 이탈하면 은행은 대출 재원이 줄어듭니다. 대출을 유지하려면 더 비싼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진이 줄고 수익성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모이니안이 언급한 6조 달러는 미국 재무부 연구를 인용한 수치입니다. 그는 이 정도 규모의 예금이 이탈하면 은행들이 저비용 자금 조달을 할 수 없게 되고 대출을 중단하거나 고비용 도매 자금에 의존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존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수익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고객에게 받은 달러를 미국 국채나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합니다. 현재 미국 단기 국채 수익률이 4에서 5% 수준입니다. 발행사는 이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보유자에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은행처럼 지점 운영비, 직원 급여, 규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할 여력이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은행이 절대 이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들도 가만히 멍 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이 위협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1월 9일 상원은행위원회 의장인 팀 스캇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상자산 제공자는 수동적으로 보유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들고 있는 것만으로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스테이킹이나 유동성 공급 같은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보상은 또 허용이 됩니다.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만 금지하는 겁니다. 아주 골 때립니다.
이 조항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허점이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제3자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발행사가 아니라 플랫폼이 지급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 클래리티 법안의 조항은 이 허점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의 로비가 진짜 상당히 아주 많이 엄청 개빡세다라는 거, 활발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마크업이 연기가 됐는데 그 사이에 이미 70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대부분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행업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 규제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친다. 따라서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금융 안정성을 내우지만 본질은 경쟁을 막으려는 겁니다. 밥그릇을 지키겠다라는 아주 처절한 몸부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클래리티 법안의 다른 조항들입니다. 갤럭시 리서치 내용을 보면 이 법안은 금융감시 권한의 가장 큰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재무부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데 영장 없이 30일 동안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은 이 큰 그림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업계도 나름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양반은 법안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업계 전체의 성장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반발은 사실 의미가 남다릅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USDC 보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USDC 발행사 서클과의 수익 공유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클래리티 법안이 현재 상태 그대로 통과가 되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반발 이후에 상원은행위원회는 법안 마크업을 연기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일정 조정이지만 업계에 큰 반발이 있었다,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뭘까? 바로 통제권입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은 자금의 흐름을 통제합니다.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은행이 결정합니다. 정부는 은행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을 감독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 구조를 우회합니다. 은행 계좌 없어도 달러 가치를 저장하고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감시 밖에 자금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재무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되 통제는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크립토 업계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해외로 내몬다. 미국이 규제를 강화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사용자가 규제가 명확한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것이다. 실제로 테더는 미국 밖에서 운영되고 있고 서클도 유럽에서 미카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규제 환경에 따라서 자본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들이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스탠다드 차타드의 보고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번 주 디지털 자산 보고서에서 2026년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아웃퍼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근거가 흥미롭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입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인 아르테미스와 더블록 내용을 보면 현재 전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의 55%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큰화된 자산의 52%도 이더리움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더리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전송하면 가스비를 내야 됩니다. 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합니다. 토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부동산, 펀드 등이 토큰화되면 그 토큰들이 거래될 때마다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더리움이 토큰화 인프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더리움이 수혜를 본다는 겁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제프리 캔드릭 디지털 자산 리서치 총괄은 이렇게 말합니다.
2021년이 이더리움의 해였다면 2026년 역시 비슷한 국면이 될 수 있다.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활용도 측면에서 구조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비율은 약 0.03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 비율이 2021년 상승장 당시 고점이었던 0.08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단기 가격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이더리움 목표 가격을 기존 12,000달러에서 7,500달러로 낮췄습니다. 거시경제 환경 변화, ETF 자금 유출, 규제 환경 악화 등이 변수입니다. 또 하나 지적한 것은 기술적 리스크입니다. 대규모 전통 금융 자산이 온체인으로 이동하려면 네트워크 확장과 레이어 1 처리량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더리움이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망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시장이 성공하면 그 인프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경고한 6조 달러 이동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단연 이더리움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55%의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USDC, USDT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요가 증가합니다. 토큰화 시장에서도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등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토큰화 펀드를 이더리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온체인으로 이동할 때 이더리움이 첫 번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활동량 증가는 수수료 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이건 이더리움 가치에 긍정적입니다. 물론 경쟁도 있습니다. 솔라나, 트론 등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론은 USDT 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기관 자금 기준으로 보면 이더리움의 절대 우위가 뚜렷합니다. 기관들은 가장 검증된 네트워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리플의 RLUSD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LUSD는 이더리움과 다른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인프라, 즉 네트워크입니다. RLUSD는 그 인프라 위에서 운용되는 자산, 다시 말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RLUSD의 강점은 규제 준수입니다. RLUSD는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리플이 이번 주에 특히 LMAX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RLUSD가 기관 거래 담보 자산으로 채택됐습니다. 기관들이 RLUSD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검증입니다. 은행과 스테이블 코인의 전쟁에서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되면 규제를 충족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그렇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 사이의 차이가 명확해질 겁니다. 기관 자금은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RLUSD는 이런 환경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뉴욕의 승인을 받았고 기관 인프라에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USDC와 함께 기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RLUSD의 성장은 물론 XRP에도 긍정적입니다. 리플의 전략은 RLUSD와 XRP를 연결하는 겁니다. RLUSD가 결제와 담보자산으로 자리를 잡으면 XRP는 그 위에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스테이블 코인, 서로 다른 통화 사이의 브릿지 역할입니다. 6조 달러 이동 시나리오에서 RLUSD가 일부를 흡수하고 그 RLUSD 생태계 안에서 XRP가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아직은 가능성 단계입니다. RLUSD의 시장 점유율은 USDC, USDT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긍정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고 규제 준수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RLUSD의 기회도 커진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이 허용되면 6조 달러 예금이 이탈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은행 예금의 35%입니다. 은행들은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0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며 로비전이 완전 개빡셉니다. 크립토 업계는 반격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한때 법안 지지를 철회했고 상원의 법안 마크업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 전쟁의 수혜자로 이더리움을 지목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55%, 토큰화 자산의 52%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RLUSD도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돈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구조적인 싸움입니다. 은행은 기존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고 크립토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규제가 어떻게 정리되든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은행들이 6조 달러 이탈을 걱정할 정도로 위협적이라면 그만큼 기회도 엄청 개빡세게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혜자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지배하는 이더리움, 그리고 기관 시장을 공략하는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인 RLUSD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볼 것은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형태, 그리고 실제 자금 흐름입니다. 은행 예금이 정말로 진짜로 스테이블코인으로 빡세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어느 네트워크, 어느 스테이블코인으로 가는지. 6조 달러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